1871년 독일 하노버에 거대한 기계회사 하노마그가 세워졌어요. 이 회사는 처음부터 증기기관차를 만들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죠. 핀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전역에 기차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하노마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어요. 기차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1924년 하노마그는 농업용 트랙터 R26을 선보이며 전환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제품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진짜 큰 변화는 바로 다음 해에 찾아왔어요. 1925년 하노마그는 갑자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차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라니 당시로선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1931년에는 건설기계까지 생산 라인에 추가합니다. 하노마그는 끊임없이 변신하며 살아남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용 차량 생산에 동원되며 기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쟁 후 민간 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인수합병을 거치며 하노마그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죠. 1989년 마침내 일본 코마치에 인수되며 독립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유럽을 호령했던 기차 회사가 건설기계 거인의 일부가 된 거죠. 이름은 사라졌지만 하노마그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하노마그는 시대 변화에 맞서 끊임없이 진화했던 기업의 표본입니다. 1973년 칠레, 평화롭던 민주주의가 피로 물들어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이 이름이 칠레의 운명을 바꿔놓죠. 아옌데 대통령이 그를 육군총사령관에 임명했는데요. 한 달 뒤 피노체트는 아옌데를 배신해요. 1973년 9월 11일 군부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대통령궁은 폭격당하고 민주정부는 무너졌죠. 여기서 빨간불, 미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미국은 군사정권의 재정정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사회주의 정권 전복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피노체트는 순식간에 칠레의 독재자가 되어 그는 반대파를 가차없이 탄압했죠. 수천 명이 처형되거나 강제 실종되었어요. 공식 집계 3,095명,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고문당했죠.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공포만이 지배했어요. 피노체트는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그의 집권은 칠레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시기였죠. 그의 범죄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권좌에서 물러난 뒤에도 과거는 그를 쫓아다녔죠. 피노체트 시대는 칠레에 아직도 깊은 상흔을 남겼어요. 1959년에서 1961년 사이 중국에서 1,500만에서 5,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자 가장 큰 인재 중 하나로 기록되죠. 놀라운 건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정책 이주범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오쩌둥 주석의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 정책이 원흉이었죠. 비효율적인 식량 분배 시스템은 이미 불길한 징조였고요. 농업기술 무시도 한몫했어요. 비료도 없는 땅에 농민들을 몰아넣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참새 박멸 캠페인, 즉 4가지 해충 캠페인이었어요. 참새를 죽여 해충이 창궐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졌죠. 정부는 곡물 생산량을 엄청나게 과대 보고했어요.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한 허위 보고였고 현장은 텅 비어가는 창고뿐이었죠. 수백만 농민에게 철강 생산으로 전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들이 쓸모없는 쇠붙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식량은 바닥났고 굶주림은 국가를 휩쓸었어요. 이 비극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사망자 수는 수천만 명에 달했죠. 1962년 7천인 대회에서 당시 유사오치 국가주석은 진실을 밝혔어요. 기근의 30%는 자연재해, 70%는 인재라고 말이죠.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도 이 실수를 공식 인정했어요. 대약진 운동의 실책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이죠. 정치적 야망과 잘못된 정책이 수천만 명이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끔찍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2012년 SM은 새로운 보이그룹 엑소를 공개했어요. 12명 멤버를 엑소K와 엑소M으로 나눈 야심찬 계획이었죠. 한국과 중국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글로벌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데뷔 2년 만에 균열이 시작돼요. 2014년 크리스가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팀을 떠납니다. 이어서 루안과 타오도 비슷한 이유로 팀을 떠났죠. 연이은 이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세 멤버 모두 SM과의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거든요. 이들은 중국인 멤버로 활동 조건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이돌 계약 문제는 늘 돈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에요. 결국 엑소는 12명에서 9명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엑소는 엑소K, 엑소M 구분 없이 활동하게 되죠. 이 사건은 K-팝 기획사들의 계약 관행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수익 분배, 활동 자유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터져나온 문제들이었죠. 엑소 성공 이면에는 이러한 머니게임 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엑소는 으르렁 같은 히트곡으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죠. 그러나 멤버 이탈은 그룹에게 큰 시련과 팬들에게 아픔을 남겼어요. 현재 엑소는 9인 체제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데뷔 초 스토리는 K-팝 산업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죠. 1923년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휴지조각 같았어요. 이 혼란 속 뮌헨 맥주홀에서 엄청난 돈이 걸린 작전이 시작됩니다. 히틀러는 바이에른 정부를 전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무솔리니처럼 베를린으로 진격할 꿈을 꾸었어요. 11월 8일 저녁 그는 SA 대원 600명과 맥주홀을 급습합니다. 천장에 총을 쏘며 혁명이 시작되었다 고 선언했죠. 하지만 정부 전복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다음날 나치당원 2,000명이 뮌헨 시내로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바리케이드에 막히며 빨간불이 켜졌죠. 총성이 울려 15명이 나치대원과 4명이 경찰, 1명이 시민이 사망했어요. 히틀러는 즉시 도주해 시골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틀 후 체포되어 반역죄로 기소되죠. 이 사건은 그를 독일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의 재판은 24일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마르크의 자금이 이 쿠데타 준비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실패로 돌아간 이 시도는 수많은 정치 자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죠.
이 돈은 조직 운영, 선전, 무기 구입 등 다양한 곳에 쓰였습니다. 그럼 히틀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9개월만 복역 후 풀려나 그 시간 동안 나의 투쟁을 썼죠. 결국 이 실패한 쿠데타가 그의 미래 권력 장악의 발판이 됩니다. 2012년 10월 인도 2위 항공사가 단 3일 만에 문을 닫았어요. 킹피셔 항공, 한때 인도 하늘을 지배하던 이름이었죠. 2003년 설립, 2005년 운항 시작, 빠르게 성장했어요. 유나이티드 브루어리스 그룹이 50% 지분을 가진 모회사였죠. 2011년 12월까지 인도 국내선 시장 점유율 2위였어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매년 쌓여가는 막대한 부채에도 운항은 계속됐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저가 항공사 킹피셔 레드에도 50% 지분을 가졌었죠. 이 거대한 적자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투자자와 은행의 돈이 계속 투입되었겠죠. 2012년 결국 모든 시스템이 멈춰 섰습니다. 연속된 손실과 막대한 부채가 발목을 잡은 거죠. 10월 20일 킹피셔 항공은 공식적으로 운항을 중단해요. 인도 항공 시장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린 순간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은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승객은 혼란에 빠졌죠. 그 거대한 부채, 과연 누구의 몫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항공사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한 파산이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부실 경영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죠. 2018년 1월 영국 2위 건설사 캐리리언이 하룻밤새 사라졌죠. 70억 파운드 부채를 남긴 채 강제 청산됐어요. 캐리리언은 1999년 탐핵에서 분사해 급성장한 기업이었어요. 런던 증시 상장, 직원 4만 3천 명의 거대 기업이었죠. 정부 대형 프로젝트를 싹쓸이하며 성장의 아이콘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2015년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규모 우려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회계상 이익은 늘었지만 현금은 계속 줄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할 위험 신호가 계속됐죠. 2017년 결국 재정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수익성 낮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수주한 결과였어요. 현금 흐름이 멈추자 빚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결국 2018년 1월 15일 회사는 강제 청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영국 건설 역사상 가장 큰 파산 중 하나였죠. 이로 인해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지연되었어요. 3,000명 넘는 직원이 해고되고 수많은 하청업체가 도산했습니다. 2만 7천 명의 연금 수령자도 막대한 손실을 봤죠. 영국 납세자들은 최대 1억 8천만 파운드를 부담하게 됐어요. 이사, 감사,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촉발했죠. 탐욕과 부실 경영이 빚어낸 비극, 캐리리언 파산 이야기였습니다. 1863년 프랑스 리옹에서 크레디 리오네가 탄생했어요. 20세기 초 이 은행은 총자산 기준 세계 최대였죠. 하지만 거대한 은행엔 언제나 큰 그림자가 드리워요. 본사는 파리로 옮겨지고 그 규모는 하늘을 찔렀어요. 이 거인은 2003년 라이벌 크레디 아그리콜에 흡수됐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은행이 사라진 거죠. 그 이름은 LCL이라는 새 브랜드로 이어졌어요. 세계 최대 은행이 왜 이름을 바꿔야 했을까요? 복잡한 재정 문제와 부실 투자가 배경이었죠. 정확한 피해액은 불명이지만 규모는 엄청났을 거예요. 수십 년 명성이 한순간에 흔들린 사건이었죠. 프랑스 정부는 은행을 살리려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어요. 결국 은행은 부분적으로 국유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모든 사태가 거대한 은행의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던 거죠. 경영진의 판단 착오가 은행의 운명을 갈랐어요. 크레디 리오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이름은 LCL로 기억되지만 파장은 여전해요. 한때 세계 1위였던 은행의 몰락은 큰 교훈이에요. 탐욕과 무모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죠. 매년 20억 톤의 석유가 바다를 건넌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거대한 수송의 중심엔 유조선이 있죠. 세상 모든 것을 멈출 수도 있는 막대한 석유 운송 시스템이에요. 놀랍게도 운송 비용은 입방미터당 고작 58달러에 불과해요. 이것은 파이프라인 다음으로 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랍니다. 유조선은 크게 원유 운반선과 제품 운반선 두 종류로 나뉘어요. 원유 운반선은 유전에서 정유시설로 막대한 원유를 옮기죠. 제품 운반선은 정제된 석유를 시장 근처로 배달하고요. 크기도 다양해서 수천 톤부터 55만 DWT 초대형 유조선까지 있어요. 이 중 ULCC는 바다 위의 거인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유조선은 단순한 운송수단 그 이상이에요. 움직이는 배에 연료를 공급하는 해군 고급 유조선도 있고요. 광물과 석유를 함께 싣는 광석 벌크 유조선도 있답니다. 심지어 영구적으로 고정된 부유식 저장 장치까지 존재해요. 이렇게 다양한 유조선들은 전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유조선은 치명적인 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고유가 시대 유조선 사고는 곧 대재앙과 직결되죠. 수많은 유출 사고들이 그 증거예요.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과연 이 거대한 유조선들 안전하게 운항되고 있을까요? 1986년 한 봉지 라면이 한국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했어요. 농심 신라면 매운맛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 당시만 해도 이 라면이 100개국을 정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죠. 단순한 라면이 아니었어요. 매운맛이라는 명확한 페르소나로 시장을 장악했고요. 수프 베이스와 건더기, 이 단순한 조합이 핵심이었죠. 2011년 신라면 블랙이 등장하며 프리미엄 전략을 펼쳤어요. 쇠고기 육수 추가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이건 브랜드 확장 전략이었어요. 2019년 슈퍼스파이시, 2020년 신뢰도로 매운맛을 세분화했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매운맛 옵션에 열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승부수는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새우맛이라는 현지화 전략을 썼어요. 단순히 팔기만 한 게 아니죠. 현지 입맛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개국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스턴트 라면 브랜드가 된 비결이죠.
매운맛 하나로 시작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면 이야기가 아닌 글로벌 마케팅의 정수예요. 그래서 이 신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